그곳은 매일 밤 특별한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이었어요. 제가 그 다방에서 일하게 된 건 참 우연이었어요. 서울 생활 접고 내려온 지 몇 년. 마침 고향 친구가 잠깐만 도와달라고 부탁해서 들어간 거였죠. 처음엔 그냥 커피 타고 손님 맞이하는 정도로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 다방엔 유독 밤 손님이 많았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금빛 행운과 함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사연 시작합니다. 낮에는 한적하다 못해 적막한데 밤만 되면 기척 없는 발소리로 문이 열렸죠. 대부분이 노인이었어요. 혼자 조용히 앉아 있다가 저를 부르곤 했죠. 그리고는 아주 특이한 부탁을 했어요. 처음엔 깜짝 놀랐죠. 나 좀 도와줄 수 있겠나? 난 이제 오래 못 살거든. 이런 말로 시작되는 이야기들. 누가 들으면 무슨 이상한 상상부터 하겠지만 진짜는 달랐어요. 어느 밤 한 노인이 주머니에서 낡은 테이프 레코더를 꺼내더군요. 그리고는 말했죠. 이걸로 내 목소리 좀 녹음해줘. 내 손이 떨려서 못 누르겠어. 그분은 자신의 첫사랑에게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을 준비해 왔던 거예요. 목소리 떨면서 그 사람 이름을 부르는데 듣는 제가 다 울컥했죠.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날 이후 밤마다 한 명씩, 때로는 둘, 셋씩 다들 저마다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그분들 대부분 현금을 주셨어요. 어떤 분은 봉투에 30만 원, 어떤 분은 딱 50만 원, 심지어 어떤 날은 100만 원을 놓고 가기도 했죠. 처음엔 거절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같았어요. 이건 수고비야. 아무한테나 못 시키는 부탁이라서. 이상하죠? 도대체 제가 뭘 했다고 그렇게 큰 돈을. 그러다 마을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그 다방 여자 밤마다 노인들 상대한대. 돈도 받는다더라. 사람들 시선이 달라졌죠. 제 눈을 피하거나 뒤에서 수군거리고 심지어 어떤 날은 경찰까지 찾아왔어요. 누군가가 신고를 한 거죠. 노인 상대로 이상한 일 벌어진다면서. 그날 밤 그 다방에서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바로 그날 찾아온 손님이 살아생전 동네에서 회장님이라 불리던 분의 외아들이었거든요. 그 남자가 문을 열고 들어온 순간 나는 순간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어요. 키가 크고 말끔한 정장 차림, 어디 봐도 이 동네 사람 같지 않은 분위기였죠. 눈빛은 날카롭고 손에는 낡은 흰색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어요. 혹시 여기서 일하시는 분 맞으세요? 그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묻더군요. 나는 잠시 주춤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자 그는 잠시 다방 안을 둘러보다가 조용히 말했죠. 제 아버지, 여기 단골이셨습니다. 최근에 돌아가셨어요. 그 순간 나는 머릿속이 멍해졌어요. 혹시 그 회장님이 내가 몇 번이나 목소리를 녹음해 드렸던 그분? 편지를 써드리고 눈물 흘리는 걸 지켜보며 묵묵히 옆에 있었던 그 노인이었어요. 혹시 이걸 받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가 내민 봉투 안엔 단정한 손글씨 편지와 함께 녹음된 USB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유품 정리하다가 이걸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당신 목소리도 조금 담겨 있더군요. 무슨 관계셨는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내 얼굴이 굳어지는 걸 눈치챘는지 부드러워졌어요. 나는 말을 아꼈고 그는 묵묵히 기다렸죠.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요. 그분의 부탁을 몇 번 들어드렸습니다. 직접 못 전하신 말들을 대신 써드리고 녹음도 도와드리고요. 그게 다입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더니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그런데요.
아버지 통장에서 최근 몇 달간 현금 인출이 꾸준히 있었더군요. 합쳐서 거의 5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게 혹시 당신에게 간 건가요?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마음이 얼어붙은 것처럼. 그 순간 다방 문이 또 한 번 열렸고 경찰이 들어섰어요. 신고받고 나왔습니다. 여기 불법 금전 수수 혐의로 조사가 필요합니다. 모든 시선이 나에게 쏠린 그 순간 나는 스스로에게 묻고 있었어요. 나는 정말 잘못한 걸까? 아니면 이 사람들의 마지막을 지켜준 걸까? 경찰 조사실에서 나오는 길, 내 손엔 그 USB가 꼭 쥐어져 있었어요. 회장님의 아들이 경찰서 앞에서 내게 조용히 건네준 것이었죠. 이건 아버지의 마지막입니다. 당신도 들어보셔야 할 것 같아서요. 그날 밤 나는 조심스럽게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다방은 이미 문을 닫았고 사람 하나 없는 적막한 공간에서 그분의 목소리가 천천히 흘러나왔죠. 이 녹음을 듣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나는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내 인생을 정리할 시간이 왔다고 생각하니까 당신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목소리는 의외로 또렷했어요. 담담하고 무겁고 후회가 섞인 말투였죠. 나는 젊은 시절 아내를 속이고 다른 여인과 아이를 하나 뒀습니다. 그 아이는 나도 평생 얼굴 한번 보지 못했지만 살아있다면 내 재산의 일부를 그 아이에게 주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 아들이 들으면 충격받겠지만 나중에라도 꼭 전해주세요. 그리고 잠시 침묵. 이어지는 소리는 제 목소리였어요. 분명히 제가 녹음을 멈추기 전에 조용히 했던 말이었습니다. 저도 아버님 같은 분 처음 봤어요. 그렇게 후회하면서도 진심으로 누군가를 생각하는 마음. 그게 진짜 사랑 아닐까요? 순간 눈물이 났어요. 그분은 단순한 단골이 아니었어요. 한 인간의 마지막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이 바로 나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말한 숨겨진 아이. 갑자기 한 얼굴이 떠올랐어요. 몇 달 전 회장님이 몰래 보여주었던 낡은 사진 한 장. 그 사진 속 소녀는 나와 너무도 닮아 있었어요. 그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어요. 혹시 그 아이가 나는 서랍 깊숙이 숨겨두었던 그날 회장님이 보여준 사진을 다시 꺼내 들었어요. 흐릿한 흑백 사진 속 한 소녀가 조심스럽게 웃고 있었죠. 사진 구석엔 희미하게 적힌 글씨가 있었어요. 1985년 양수리에서.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나도 어릴 적 어머니에게 들었던 이야기와 너무도 닮아 있었거든요. 어머니가 가끔 했던 말, 너 태어나기 전 내가 잠깐 양수리에 있었던 건 기억하지? 기억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절대 제 아버지에 대해 말하지 않았어요. 늘 너한테 아버지는 없다고만 했죠. 그래서 더 묻지 않았는데 혹시 회장님이 말한 아이가 정말 나? 혼란스러웠어요. 가슴이 쿵쾅거리고 손이 떨릴 정도로. 하지만 이걸 혼자 끌어안기엔 너무 무거웠어요. 결국 나는 회장님의 아들을 다시 찾아갔어요. 그가 머물고 있는 호텔 로비에서 마주친 그는 여전히 냉정한 표정이었지만 내 얼굴을 보자마자 살짝 눈을 피했죠. 무슨 일로 오셨죠? 나는 조심스럽게 사진을 꺼내 보였어요. 이 사진 혹시 익숙하신가요? 당신 아버님이 저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 아이가 혹시 누구인지 알고 계신가요? 그는 사진을 잠시 들여다보다가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리고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저희 아버지가 평생 지갑에 넣고 다니셨던 사진입니다. 저도 몇 번 봤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한 적은 없었습니다. 단지 나에게 큰 빚진 아이라고만 했죠.
그 말에 머리가 핑 돌았어요. 그럼 정말 그 아이가 나일 수도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가 있는 걸까요? 내가 사진을 들고 있자 그는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혹시 DNA 검사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까? 제 아버지께서 병원에 남긴 기록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지금 이 순간 내 인생이 바뀔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는 조용히 봉투 하나를 내밀었어요. 봉투 안엔 회장님의 병원 진료 기록과 유전자 샘플 채취 확인서가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심이었어요.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어떤 분이든 아버지의 마지막을 지켜주신 건 제가 감사드려야 할 일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울고 말았어요. 그리고 며칠 뒤 나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정말 진실과 마주할 시간이었어요. 병원 검진실 앞에서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손에 쥔 서류 봉투는 땀으로 젖어 있었고 머릿속은 온통 어머니 얼굴로 가득했죠. 결과를 알게 되면 무엇이 바뀔까? 나는 지금보다 더 외롭거나 아니면 더 단단해질까? 검사 결과를 들고 나온 의사는 조심스레 말을 아꼈어요. 무표정한 얼굴이 더 무섭게 느껴졌죠.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유전자 일치율이 99.8%입니다. 두 분은 생물학적 부모 마이너스 자식 관계가 맞습니다. 그 말에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입을 다문 채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회장님, 그분이 정말 내 아버지였던 건가요?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랜 분노와 허탈함이 솟구쳤어요. 왜 그렇게 오래도록 숨어 있었나요? 왜 한 번도 날 찾지 않았나요? 어머니는 그분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아니, 말할 수 없었겠죠. 그 시대의 여자들이 혼자 아이 키우는 게 어떤 일이었는지 나는 너무 잘 알아요.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론 회장님이 내게 남긴 것들이 떠올랐어요. 밤마다 찾아와 내게 속마음을 털어놨던 그분. 내 손을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미안하다고 하던 그 순간들. 그게 다 진심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나는 회장님의 아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를 보여주자 그는 말없이 고개를 떨궜어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때 늘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당신을 만난 후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덧붙였어요. 저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마지막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말에 또 한 번 눈물이 흐르더군요. 나는 그에게 조심스레 물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가족으로 받아들여지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모르는 사람으로 남는 건가요? 그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아직 계시고 가족이라는 건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니까요. 그 말이 차가우면서도 참 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그렇죠. 가족이라는 건 유전자만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어요. 이 진실이 내 인생을 흔들게 두진 않겠다고. 이건 그냥 내가 몰랐던 과거의 한 조각일 뿐. 나는 내 삶을 살아야 하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다방 문 앞에 놓인 익명의 편지 한 장이 또 다른 진실을 향해 문을 열기 시작했어요. 편지는 다방 문 앞 조용히 놓여 있었어요. 누군가 급히 두고 간 듯 흙먼지가 묻어 있었고 봉투엔 아무런 이름도 없었죠.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이건 단순한 편지가 아니란 걸. 나는 문을 닫고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어요. 편지지엔 정갈한 글씨체로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죠. 그의 마지막 말은 당신만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그가 남긴 또 다른 목소리, 다방 뒷마당 난간 아래에 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나는 즉시 뒷마당으로 달려갔어요. 난간은 오래되어 삐걱거렸고 아래쪽은 잡초가 무성했죠. 거기를 조심스레 헤치고 들어가자 작은 상자 하나가 흙에 반쯤 묻힌 채 놓여 있었어요. 먼지를 털고 조심스레 열었죠. 안에는 오래된 녹음기 하나와 또 다른 USB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누군가 정성껏 보관한 듯 천조각에 쌓여 있었죠. 나는 녹음기를 들어 전원을 켰어요. 삐걱대는 기계음과 함께 다시 그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나는 지금 이걸 몰래 남긴다. 내 아들은 절대 이걸 몰라야 한다. 이건 나의 진심이자 마지막 부탁이다.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목소리는 더 낮고 비밀을 품은 사람처럼 조심스러웠죠. 내가 젊은 시절 버린 그 아이가 지금 여기 있다. 그녀는 모른다. 내가 그녀의 아버지라는 걸. 그저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었다. 내가 얼마나 그녀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지 어떻게든 남기고 싶었다. 그리고 잠시 침묵. 이어지는 말은 그 어떤 말보다 날 울게 했어요. 내가 죽으면 아무것도 남기지 마라. 대신 이 다방만은 그녀가 지킬 수 있도록 해줘라. 이곳이 그녀가 나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마주한 공간이니까.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지금껏 느낀 감정들과는 전혀 다른 깊은 애정과 고백이었어요. 회장님은 정말로 나를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라는 이름 없이도. 그 순간 다방 안에서 전화벨이 울렸어요. 평소와는 다른 묘하게 차가운 벨소리였죠. 수화기를 들자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녹음기 당신이 갖고 있군요. 지금 당장 그걸 버리세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도 다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녹음기가 땅에 떨어질 뻔했어요. 이건 단순한 가족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누군가 이 진실을 덮으려 하고 있었어요. 전화기 너머 그 목소리는 분명 경고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내려놓고 나는 다시 녹음기를 바라봤어요. 그 안에 담긴 진실이 누군가에겐 위험한 비밀이었던 거예요. 며칠 동안 다방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나는 괜히 문 밖을 서성이다가 다시 들어가기를 반복했어요. 누군가 나를 지켜보는 것 같았거든요. 창밖으로 낯선 검은 차량이 멈춰 있었다 사라지곤 했어요. 머릿속엔 수백 가지 생각이 떠올랐죠. 누구지? 회장님의 과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유산과 관련된 또 다른 가족? 그 무렵 동네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다방 여자가 회장님 유산을 노렸다더라. 그 여자 때문에 회장님이 돌아가셨다. 아무도 내게 직접 말하지 않았지만 시선만으로도 알 수 있었어요. 사람들의 눈빛엔 두려움과 경계가 섞여 있었고 몇몇은 마주치면 고개를 돌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회장님의 아들이 다시 나를 찾아왔어요. 이번엔 표정이 무거웠어요. 그는 문을 열자마자 말했어요. 녹음기. 어머니가 들으셨습니다. 그녀는 평생 남편의 바람과 외도로 상처받았고 자신과 아들만이 가족이라 믿고 살았죠. 그런데 그 녹음기를 들은 순간 세상이 무너졌다고 했어요. 당신이 뭘 했는지 아십니까? 그는 소리를 지르진 않았지만 그 말은 날 바늘처럼 찔렀어요. 그 순간 나는 그에게 녹음기와 USB를 건넸어요. 이걸 가져가세요. 당신 가족이 지켜야 할 것이라면 더는 제 손에 있어선 안 될 것 같아요. 그는 그것들을 가방에 넣으며 잠시 멈췄다가 말했어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유산 문제가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생전에 남긴 회사 지분 중
일부가 다방 소유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말을 잃었어요. 회장님이 남긴 다방. 그곳이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법적으로도 유산 분쟁에 얽혀 있는 자산이라니. 그래서 누군가가 당신을 압박할 겁니다. 이미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는 내게 서류 한 장을 보여줬어요. 회장님 명의의 부동산 문서 사본이었죠. 분명히 거기엔 다방 주소가 포함돼 있었어요. 이제부터 조심하세요. 당신은 이 싸움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다방 앞 유리창이 쨍하고 깨졌어요. 밖엔 아무도 없었고 골목은 정적뿐이었어요. 하지만 분명 누군가가 경고를 보낸 거였어요. 나는 서서히 알아가고 있었어요. 이 다방, 이 이야기, 이 진실이 누군가에겐 절대 드러나선 안 되는 것이라는 걸. 다방 유리창이 깨진 다음 날 나는 동네 철물점에서 새 유리를 주문하고 허름한 창틀을 혼자 손봤어요. 바르르 떨리는 손으로 못질을 하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뒤엉킨 진실과 거짓으로 복잡했죠. 그런데 그날 오후 전혀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바로 어머니였습니다. 서울에 사시던 어머니는 그동안 이 다방 이야기를 한 번도 묻지 않았어요. 내가 여기서 일한다는 사실조차도 반기지 않으셨죠. 그런데 그녀가 갑자기 나타난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들었어. 회장님이 너한테 뭘 남겼다며. 그 사람이 내 아버지였다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런 사실을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어머니의 표정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한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거든요. 어머니는 오래된 다방 의자에 앉아 먼 천장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그 사람, 널 한 번도 찾은 적 없어. 오히려 내가 내 곁에 있는 것조차 못 견뎌 했지. 그녀의 눈가엔 오래된 분노와 서운함이 교차하고 있었어요. 내가 어릴 때 내가 그 사람 찾아가서 무릎 꿇고 말했어. 단 한 번만이라도 얼굴만 봐달라고. 근데 그 사람이 뭘 했는지 아니? 그 아이는 내 인생에 없어야 할 흔적이다. 그게 그 사람 입에서 나온 말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녹음기 속 따뜻한 음성과 지금 어머니가 말하는 차가운 기억이 충돌하면서 나는 다시 혼란에 빠졌어요. 그래도 그는 마지막엔 후회했어요. 그건 제가 느꼈어요.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는 말없이 내 얼굴을 보다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사람 마음은 죽기 전에야 조금씩 돌아서지. 하지만 그게 상처받은 사람들의 시간을 되돌려주진 않아. 넌 지금 그 사람의 흔적을 안고 살아가야 할지도 몰라. 그래도 내 인생은 내 거야. 절대 그 사람 대신 죄책감 가지지 마. 그 말에 나는 처음으로 숨을 깊게 내쉴 수 있었어요. 어머니는 다방 안을 한 번 더 둘러보더니 조용히 일어나셨죠. 문 앞에서 그녀가 던진 마지막 말은 내게 또 다른 결심을 하게 만들었어요. 이 다방 팔지 마라. 이곳은 너 혼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울었던 자리니까. 그날 밤 나는 다방 창가에 앉아 멍하니 바깥을 바라봤어요. 바람이 불고 있었고 창밖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그림자 속에서 나는 조금씩 나 자신을 찾고 있었어요. 그날 밤 다방에 홀로 앉아있던 나는 다시금 녹음기를 꺼내 들었어요. 회장님의 유품 중 하나였지만 마지막에 건네받은 USB에는 미처 듣지 못한 폴더 하나가 남아 있었거든요. 기록 마지막이라는 이름의 폴더. 눌러야 할까 망설이다가 결국 재생 버튼을 눌렀죠. 처음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잠시 후 익숙한 목소리가 조용히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정말 마지막이군. 내 인생은 참 많은 걸 가졌지만 결국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인생이었지.
그 말투, 숨소리, 멈칫거림. 다방에서 매일 밤 마주했던 회장님의 그대로였어요. 나는 두려웠어. 그 애가 나를 알아보는 순간 나를 용서하지 않으면 어쩌나 그래서 늘 좋은 손님인 척만 했지. 아버지란 말 평생 한 번도 해보지 못했어. 나는 그 말에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도 나처럼 두려웠던 거예요. 하지만 그녀는 나를 받아줬어. 아무 말도 묻지 않고 내 마음을 들어줬지. 그녀가 내 딸이란 걸 알았을 때 나는 너무 늦은 후회를 했어. 그래도 내 마지막이 외롭지 않았던 건 그 아이 덕분이야.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세상이 아무리 나를 흔들어도 그 사람의 그 목소리만은 내 안에 따뜻하게 남아 있었어요. 혹시 이 녹음을 듣는 사람이 그 아이라면 아빠가 정말 미안했다고, 그리고 고맙다고 꼭 전하고 싶다. 사랑한다. 그 마지막 한마디에 나는 녹음기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이 세상에서 단 한 번 나에게 온전히 향한 사랑의 말. 그 한마디가 지금껏 나를 짓누르던 모든 의심과 혼란을 녹여줬어요. 하지만 그 순간 누군가 다방 문을 두드렸어요. 자정이 넘은 시각, 문 밖엔 검은 코트를 입은 두 남자가 서 있었어요. 이 다방에 관한 소유권 문제로 왔습니다. 지금부터 정식 절차에 따라 조사에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또 다른 폭풍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회장님의 마지막 사랑과 고백이 남긴 이 공간, 이제는 누가 지켜야 할까요? 검은 코트를 입은 두 남자와 마주 앉은 자리, 그들은 공문 한 장을 내밀었어요. 법률사무소 직인이 찍힌 문서였고 제목은 정인수 회장 유언장이의 제기 및 공동 상속인 조율이었죠. 내 손이 서서히 떨리기 시작했어요. 회장님께서 마지막으로 작성하신 유언장이 하나 더 존재합니다. 다방을 포함한 일부 자산에 대한 지정 수혜자가 귀하로 되어 있지만 최근 발견된 또 다른 문서에선 일부 변경 사항이 확인되었습니다. 변경 사항이라니요? 그들이 내민 문서에는 낯선 이름이 하나 적혀 있었어요. 정연희. 이분은 회장님의 과거 연인이며 정황상 정 회장의 딸일 가능성이 높은 인물입니다. 현재 유전자 검사를 요청한 상태이며 귀하 외 또 다른 법적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또 다른 나? 또 다른 가족? 회장님이 나에게 미처 말하지 못했던 과거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했던 거예요. 나는 정신이 아득해지면서도 그들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녀는 지금 어디 있나요? 현재 외국에 거주 중이며 변호인을 통해 소송 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는 잠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텅 비었고 다방 안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어요. 내가 사랑했던 이 공간, 내가 지키고 싶었던 이 공간이 이제는 싸움터가 되어버린 건가요? 그날 밤 혼자 다방에 앉아 조용히 회장님의 유언장을 다시 펼쳐보았어요. 손글씨로 정성스레 적힌 문장 하나가 유독 눈에 들어왔죠. 내가 가장 후회하는 것은 진실을 너무 늦게 꺼낸 것이다. 그 문장을 가만히 읽으며 나는 깨달았어요.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건 싸움이 아니라 정리일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세상은 그걸 그렇게 쉽게 놔두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누군가 다방 문 앞에 또 다른 서류를 남기고 갔어요. 그건 임시 사용 금지 명령이었죠. 그리고 그 아래 작게 손글씨로 덧붙여진 한 문장이 있었어요. 당신은 아직 진실의 반쪽밖에 모릅니다. 다방에 임시 사용 금지 명령이 붙은 그날부터 동네 분위기는 더 싸늘해졌어요. 마치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되는 것처럼 사람들은 내 눈을 피하거나 일부는 대놓고 수군거렸죠. 다방 창가에 앉아 하루 종일 한마디 말도 못한 채 시간을 보내는 날들이 이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문이 조용히 열렸어요.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회장님의 아들이었죠. 그는 예전과는 다르게 초췌한 모습이었어요. 어머니가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 계십니다. 그는 말없이 내 앞에 앉았고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제가 틀렸습니다. 당신을 의심했고 미워했지만 아버지의 진심을 제가 가장 늦게 알았던 것 같습니다. 나는 그저 고개를 숙였어요. 말보다 그의 눈빛이 진심이라는 걸 느꼈기 때문이에요. 며칠 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동네 어르신 몇 분이 다방에 몰래 찾아오신 거예요. 봉투 하나와 손편지를 내밀며 말하셨어요. 이 다방은 그냥 공간이 아니에요. 우리 젊은 시절 추억이 있고 마지막 위로가 있는 곳이에요. 당신이 지켜야 해요. 그 봉투 안에는 각자 모은 돈이 들어 있었고 편지에는 다방에 대한 기억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어떤 이는 첫사랑을 만났던 이야기, 어떤 이는 아내를 처음 만난 장소라고 쓰셨죠.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요. 그날 이후 몇몇 동네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다방을 청소하고 페인트 칠을 도왔어요. 무너졌던 창틀을 고쳐주고 낡은 커튼을 바꿔주셨어요. 마치 이 공간을 모두의 기억으로 지키고 싶다는 듯이요. 나는 조금씩 깨달았어요. 이 다방은 회장님의 유산이자 나의 과거이자 이 마을의 기억이란 거요. 그리고 이 기억은 누구도 쉽게 없애선 안 된다는 거요. 하지만 아직 모든 게 끝난 건 아니었어요. 정연희 씨, 그러니까 내게 또 다른 자매일지도 모를 그녀가 귀국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그녀는 직접 나를 만나고 싶다고 전해왔어요. 모든 진실이 마주하게 될 순간이 이제 정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정연희 씨와의 만남은 다방이 아닌 근처 바닷가 근처 작은 찻집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녀는 예상과는 달리 화려하거나 적대적인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수수한 옷차림에 조심스러운 눈빛이 인상적이었죠. 안녕하세요. 생각보다 더 평범하시네요. 그녀가 웃으며 먼저 말을 꺼냈어요. 나는 그 웃음 속에서 긴장을 풀어야 할지 더 경계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우리는 마주 앉은 채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 정막 속에서 찻잔 소리만이 공간을 메웠죠. 결국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사실 저는 회장님이 저에게 아버지라는 걸 18살 때 처음 들었어요. 그 후론 단 한 번도 연락이 없었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말이 낯설지 않았거든요. 나도 그랬으니까요. 당신이 회장님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솔직히 질투도 났어요. 왜 나는 버려졌는데 당신은 받아들여졌을까? 그런 생각도 했죠. 그녀의 말에 내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나는 조용히 말했어요. 사실은요. 나도 그분이 아버지라는 걸 돌아가시고 나서야 알았어요. 그분은 나에게 단 한 번도 딸이라고 부른 적이 없었어요. 그녀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작게, 아주 작게 속삭였어요. 그럼 우리 둘 다 같은 상처를 가진 거네요. 나는 눈을 감았다 떴어요. 그녀의 말에 반박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에게 쌓아 올렸던 오해를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아버지의 유산, 다방 말이에요. 전 솔직히 가져가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다만 그 공간을 함께 지킬 수 있다면 좋겠어요. 아버지의 진심을 담는 방식으로요. 그녀의 제안은 의외였고 동시에 따뜻했어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워요. 그리고 반가워요. 우리가 이렇게 만났다는 게. 그녀는 미소 지었어요. 어쩌면 우리는 상처를 나눈 대신 서로를 위로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날 밤 다시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어요. 다방 앞으로
봉투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정연희 씨는 회장님의 딸이 아닙니다. 진실은 조작되었습니다. 그 편지를 받고 난 후 며칠 동안 나는 밤잠을 설치며 수십 번을 읽고 또 읽었어요. 정연희 씨는 회장님의 딸이 아닙니다. 진실은 조작되었습니다. 누가 왜 어떤 의도로 이런 말을 남긴 걸까?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고 진실은 더욱 안개 속으로 들어갔어요. 결국 나는 회장님의 아들을 다시 찾았어요. 그는 내 말에 놀라지 않았어요. 오히려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사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마지막 병상에 계실 때 무언가를 말씀하려다 끝내 삼키셨어요. 그리고 유언장 작성 직전 변호사와 단둘이 오래 이야기하셨죠. 나는 숨을 멈췄어요. 그럼 정연희 씨는?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법적으로 확인된 건 아직 없지만 아버지의 마지막 녹취 파일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지금껏 공개하지 않은 것이죠. 그 파일은 회장님의 개인 금고에 있었고 그는 며칠 후 그것을 나에게 건넸어요. 손이 떨렸어요. 마지막 녹음, 마지막 진실. 나는 숨을 죽이고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만약 이 파일을 듣는 이가 내 아이 중 하나라면 진실을 알았으면 좋겠다. 정연이는 내 딸이 아니다. 하지만 그녀는 나에게 있어 딸처럼 소중한 아이였다. 나는 그 아이의 어머니를 사랑했고 그 아이를 버린 죄책감에 늘 사로잡혀 있었다. 침묵. 그리고 이어진 말. 진짜 내 딸은 그녀다. 다방에서 일하던 그 아이. 유일하게 내 진심을 이해해줬고 마지막까지 나를 지켜준 사람. 내 인생의 유일한 빛이었다. 나는 입을 다물 수 없었어요.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그리고 다시 회장님의 아들이 조용히 말했어요. 당신에게 모든 것을 넘기겠습니다. 다방도 기록도. 이제야 알겠습니다. 아버지의 유일한 선택이 누구였는지를. 하지만 그 순간 정연희 씨가 다방 앞에 서 있었어요. 편지를 들고 눈물로 얼룩진 얼굴로 말했어요.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그 사람, 그 남자네 어머니를 평생 속였어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여자를 선택하려 하네요. 진실은 밝혀졌지만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정연희 씨는 다방 앞에서 눈물 어린 얼굴로 멈춰 있었어요. 그 모습이 어찌나 애처로운지 순간 나도 모르게 문을 열고 그녀를 안아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또 다른 생각이 올라왔어요. 지금 이 순간 누구를 위해 이 공간을 지켜야 할까? 그녀는 조용히 다가와 내게 봉투 하나를 건넸어요. 그 안엔 그녀의 어머니가 남긴 편지 사본이 들어 있었어요. 연희야, 너는 그 사람의 아이가 아니야. 하지만 그는 널 진심으로 아꼈단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이제 우리 둘 다 아버지를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그 말에 정연희 씨는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더는 싸우지 않아요. 나도 지쳤어요. 그냥 이 다방을 당신이 지켰으면 해요. 그녀의 말에 마음이 울컥했어요. 나는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같은 남자를 아버지라 불렀던 두 여자가 서로의 고통을 이해하고 마주 앉을 수 있었어요. 며칠 뒤 회장님의 아들도 다방을 다시 찾았어요. 법적 절차는 끝났습니다. 다방은 당신의 소유로 확정됐어요.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도 이제 이루어진 것 같네요. 그 순간 나는 회장님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어요.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 다방 문을 열자 봄 햇살이 스며들었어요. 먼지 쌓인 탁자 위에도 오래된 소파에도 따뜻한 빛이 내렸어요. 나는 창가에 앉아 손님을 기다렸어요. 오래전처럼 그리고 앞으로도 변치 않을 그 마음으로. 하지만 그때
또 한 통의 낯선 편지가 도착했어요. 흰 봉투, 익명의 발신인. 그 속엔 단 한 줄. 회장님의 죽음은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편지를 손에 쥔 채 멍하니 서 있었어요. 회장님의 죽음은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그 한 줄이 뇌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회장님의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던 마지막 날 무언가 이상했던 느낌이 스쳐갔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그땐 그냥 운명이라 여겼죠. 나는 곧장 병원이 있던 시내로 향했어요. 담당 의사와 간호사를 수소문해 겨우 만날 수 있었죠. 그들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사실 회장님은 마지막까지 정신이 또렷하셨어요. 그런데 돌아가시기 전날 담당 약물이 바뀌었어요. 일반 진정제가 아니라 고용량의 중추 억제제가 포함되어 있었죠. 나는 숨이 막혔어요. 그 약을 바꾼 사람 누구였죠? 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그건 병원 외부인이 요청한 변경이었습니다. 보호자 권한으로요. 순간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회장님의 법적 대리인이자 오래된 측근, 그리고 유 원장을 최초로 접수한 사람. 바로 정 비서였습니다. 며칠 후 나는 정 비서를 찾아갔어요. 그는 나를 보자마자 담담히 말했어요. 그 편지 결국 받으셨군요. 왜요? 왜 그렇게까지 했나요? 그는 짧게 웃으며 말했어요. 회장님은 원래 다 모든 걸 당신에게 남기려고 했어요. 그게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에겐 당신이 존재해서는 안 되는 인물이었죠. 누구요? 누구의 짓이었어요? 그는 입을 굳게 다물었어요. 그건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도 벌은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경찰서를 향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어요. 회장님의 마지막 진심까지 함께 묻히게 둘 수는 없었으니까요. 며칠 후 정 비서는 경찰에 자진 출두했고 회장님의 죽음은 결국 약물 과다 투여에 의한 의심 사망으로 재조사에 들어갔어요.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고 동네는 다시 한번 소란스러워졌죠. 그 와중에도 다방의 문은 매일 아침 열렸어요. 나는 조용히 손님을 맞이하며 회장님의 사진을 창가에 걸어두었어요. 그를 미워한 시간보다 그를 이해한 시간이 더 길어지길 바랐어요. 그리고 정연희 씨도 다시 나타났어요. 그녀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어요. 그 사람도 결국 우리 모두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이제 우리도 놓아줘야죠. 그녀는 잠시 뒤돌아섰다가 다시 말했어요. 다방 이름을 바꾸면 어떨까요? 인수다방 말고 기억다방 어떠세요? 나는 처음으로 웃었어요. 좋네요. 우리 기억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봄은 다시 왔어요. 바람은 조금씩 따뜻해졌고 기억다방의 창문에도 햇살이 머물기 시작했어요. 다방 앞 화단에는 동네 아주머니들이 몰래 심어놓고 간 작은 꽃들이 하나둘 피어나기 시작했죠. 간판은 그대로예요. 단지 그 위에 작은 나무 패널을 얹어 기억다방이라는 이름을 덧붙였어요. 아직도 누군가는 인수다방이라고 부르지만 이제 그 이름이 무엇이든 상관없어요. 이 공간은 그를 기억하고 나를 지탱해준 사람들이 모인 곳이니까요. 다방을 찾는 사람들은 여전히 조용히 들어와 커피를 마시고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다 가요. 어떤 날은 할머니 한 분이 편지를 쓰고 가고 또 어떤 날은 젊은 여자가 울다 웃으며 돌아가요. 나는 그들 곁에서 커피를 내리고 말없이 미소를 지어요. 어쩌면 이 다방이란 공간은 우리 모두의 못다한 이야기를 담는 작은 상자 같은 곳이 아닐까 생각해요. 회장님의 사진은 여전히 창가에 있어요. 그 옆에는 어머니의 젊은 시절 사진, 그리고
정연희 씨가 보내준 그녀 어머니의 흑백 사진도 함께 두었어요. 세 사람의 사진 앞에는 작은 글귀가 붙어 있죠.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서로를 잊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회장님의 아들이 손자를 데리고 다방을 찾았어요. 조용히 창가 자리에 앉아 말했죠. 이곳이 너의 할아버지가 가장 자주 왔던 곳이란다. 그 아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손으로 다방 탁자 위에 기억이라는 글자를 따라 썼어요. 그 모습을 보며 나는 가슴 깊이 다짐했어요. 이 다방은 그렇게 세대와 세대를 잇는 따뜻한 연결점이 되어줄 거라고요. 나는 오늘도 이 다방을 열어요. 그리고 언젠가 또 누군가의 사연이 조심스레 문을 열고 들어올 그날을 기다려요. 그날처럼 햇살이 유난히 고왔던 그 봄날처럼요. 누군가에겐 그저 오래된 다방이지만 어떤 사람에겐 평생을 담아둔 기억의 장소일 수도 있겠죠. 혹시 여러분도 그런 공간 마음속에 하나쯤 있으신가요?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 조용히 들려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 다방 탁자 위에 놓고 가는 따뜻한 커피 한 잔 같은 거니까요. 또 찾아와 주세요. 기억다방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을게요.